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픈 상처를 겪었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드라마 같은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꿈을 꾸는 게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드는 일. 저는 제게 이런 일 같은 건 평생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기적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마음 터놓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남아있는 부모님의 흔적은 은반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제게는 유일한 뿌리 같은 존재였죠. 그 반지는 너무 커서 손가락에 낄 수가 없었기에 항상 목걸이 줄에 걸어 목에 걸고 다녔어요. 전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썼어요. 괜히 잃어버리면 나중에라도 친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를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지가 제게는 보물 1호 같은 존재였어요. 보육원에 들어와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쯤에 딱 한 번 입양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던 기억. 그 기억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따뜻함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생겼다는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저를 맡아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파양을 하셨거든요. 애가 숫기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여자애가 애교도 없고 목각 인형같이 딱딱하다며 파양을 당해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온 날, 저는 원장 선생님의 품에 안겨 정말 미친 듯이 펑펑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 이후로 제 어린 시절은 보육원에서의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다행히 보육원에서의 기억은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좋은 친구들, 언니, 오빠들, 그리고 항상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원장 선생님까지.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순간도 있었지만 보육원 생활은 제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부모님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몰래 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여름에는 보육원 마당에 텐트를 치고 나름대로 캠핑 분위기를 내며 놀던 추억들도 머릿속 깊은 곳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로 인해 채워나가는 기분이었죠. 만 19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 하는 보육원의 규정 때문에 저는 어린 나이에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어요. 저에겐 너무 사치스러운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대신 독립을 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편의점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주말엔 행사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더 힘든 일에도 부딪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면서부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일이 아닌 회사에 들어가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식으로 월급이라는 것을 받고 일머리가 좋다면서 다른 직원분들에게 칭찬도 듣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을 만큼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만남은 우연이었어요. 사장님을 따라 거래처에 갔다가 남편을 처음 보게 됐는데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남편은 키가 정말 크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과 함께 거래처에 함께 가는 일이 잦아지니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혔고, 그러다 보니 말을 트고 가까워지게 됐어요.
남녀 사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남편도 그냥 업무적인 사이로 가깝게 지내다 연인 관계까지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년간의 연애 끝에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저는 그 프로포즈를 받을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연애 3년 동안 내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난 부모님이 안 계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보육원에 맡겨졌고 입양을 한번 간 적은 있는데 얼마 안 가서 파양당했어. 그 이후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육원에서 쭉 살았어. 이런 나라도 괜찮아? 정말?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넌 구김살 하나 없이 이렇게 예쁘고 똑부러지게 잘 커줬잖아. 그런 건 전혀 흠이 되지 않아. 되려 더 멋있어 보이기만 하는 걸.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내 프로포즈 받아줘. 평생 옆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게.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저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남편이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죠. 제 과거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은 부모 없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강경히 반대하셨어요. 부모님이 조금 보수적이셔서 그래. 그래도 난 포기 안 해. 당신이 인사드리러 가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부모님이 싫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 당신을 직접 보고도 반대를 하실 리는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저를 시부모님 댁으로 데려갔어요. 시부모님 댁은 엄청 큰 전원주택이었고 들어가는 데에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모님과 마주했을 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인사를 드렸는데도 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소파에 앉힌 후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한 명이라도 말을 꺼내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보고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 혹시 어렸을 때 어디 보육원에 있었니? 네? 저는 희망보육원에 있었어요. 어머, 희망보육원? 그러면 혹시 어릴 적에 입양됐던 적이 있어? 대충 초등학교 다닐 나이 때 말이야. 저는 그 질문에 이상함을 느끼다가도 물어보시는 대로 대답을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부모님의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지셨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남편도 적잖게 당황한 듯 보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눈앞에 앉아 계시던 시부모님이 저를 어릴 적 입양했다가 파양하신 양부모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짧았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저는 시부모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저를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제가 그때 잠시 거뒀던 아이임을 알게 되자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되려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지난날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그동안 잘 지냈니? 너를 그때 파양하고 나서 참 많이 신경이 쓰였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란 걸 다시 보게 되니 반갑기도 하고 그렇네. 네, 잘 지냈어요. 20살 때 보육원에서 나왔고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자리도 잡았고요. 그래, 우리는 그때 너를 파양하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아휴, 우리도 그때 사정이 좀 그랬거든.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앞으로는 명목상으로는 시부모지만 그래도 예전엔 양부모였으니까 양부모님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어머님의 말씀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허락도 받았고 앞으로 저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없을 거라고, 앞으로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오직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고 혼인신고만 한 뒤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이 행복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걸어주시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남편이 잘해주는지 등을 여쭤보시며 저를 챙겨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부모님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언제 한 번은 시댁에서 식사를 함께 준비하는데 어머님께서 밥이 완성된 걸 보고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미안한데 우리 집 사람들은 다 고슬밥 좋아해. 이렇게 질어진 밥 안 먹는다. 너는 밥 하나 제대로 만들 줄 모르니? 물 양도 잘 맞추고 해야 맛있는 밥이 완성되지. 아휴, 내가 할 걸 그랬다. 아,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에 만들 때에는 밥 질어지지 않고 고슬밥 되게끔 잘 맞춰볼게요. 하지만 이런 지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울 때마다 점점 더 자주 지적을 하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은 어머님이 식탁에 앉아 계시다가 저한테 뜬금없이 계란말이를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먹기도 하고 요리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살짝 곤란해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계란말이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더른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엉성한 실력으로나마 계란말이를 만들어 갔어요. 아유, 이 계란말이 너무 짜다. 소금을 통으로 들이부었니? 아, 그리고 모양은 또 왜 이렇게 삐뚤빼뚤해? 요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 계란말이인 것도 모르니 너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계란말이는 잘 못해서. 조금 익었다 싶었을 때 바로바로 뒤집어 말아서 구워야 맛있는 계란말이가 완성될 거 아니야. 다시 만들어 와. 저는 그날 계란말이만 17개를 만들어야 했어요. 놀랍게도 이걸 다 드시지도 않고 한 입 먹고 버리고 한 입 먹고 버리고를 반복했습니다. 이거는 겉이 너무 익은 것 같아서 탄내나서 싫다. 이거는 너무 퍼석퍼석해서 별로다. 이거는 너무 짜다. 이거는 너무 싱겁다. 온갖 소리를 하시며 제게 다시 만들어 오라는 말만 반복하셨고 딱 17개까지 만들고 나서야 어머님은 만족하신 듯 계란말이를 드셨습니다. 불 앞에서 계란말이를 구우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계란말이를 만들라고 시키면서 어머님이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양어머니이기도 하니 이런 걸 시키는 건 엄마로서 당연한 거라는 말. 그 말을 듣고 나니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칠 것처럼 굴었던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소홀한 모습을 보였어요. 시댁에 가면 티가 날 정도로 시부모님의 눈치를 받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해도 수수방관만 할 뿐 저를 적극적으로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남편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준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참다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한풀이를 해도 그저 심드렁하게 넘길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요리 실력 키워주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지. 되려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하는 상황 아니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드시지도 않을 계란말이를 17개나 만들라고 시키시는 게 문제란 거야. 아깝잖아. 요즘 계란값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누가 보면 당신한테 계란값 달라고 한 줄 알겠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그리고 불만 있으면 나한테 투덜거리지 말고 어머니한테 가서 직접 말해. 그러시지 말라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으면서 뭘. 제 고민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며 되려 제가 징징거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남편의 태도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와 생각을 해보면 남편은 연애 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한다든지 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꼭 제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남편은 부모님에게 의견 하나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결혼을 하고 난 후에야 알아차렸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여기가 더럽네 저기가 더럽네 하면서 제게 물걸레를 쥐어주며 닦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먼지가 쌓인 곳은 먼지털이로 꼼꼼히 털어내라고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라 몸종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당연히 청소 정도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 옆에서 도우라면 좋은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었지만 뭐만 하면 안 좋은 말이 먼저 튀어나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 너는 보육원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냈다면서 거기서 기본적인 청소 같은 것도 안 도와주던? 여기 먼지랑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이런 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팍팍 닦아야지 팍팍. 아니에요 어머님. 거기 아까 전에 깨끗하게 닦았는데. 세상에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말대꾸까지 하는 거 봐. 어릴 땐 한마디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던 애가 이제 완전히 대바라져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양엄마로서 아주 따끔하게 정신머리 교육을 좀 시켜놔야겠어. 시모가 말하는 정신머리 교육이 뭘 뜻하는지 아세요? 바로 제게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시키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손과 발이 날아왔고 그 부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의 몸 전체가 대상이었어요. 아버님과 남편은 제가 시모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먼발치서 구경만 할 뿐이었죠.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 하나 없이 외면하고 방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가 차더군요. 더군다나 남편은 어머님이 저를 손대는 행위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원래 말 안 들으면 손을 대는 게 약이긴 해. 나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컸어. 지금 나 봐. 완전 사람 됐잖아. 당신도 몇 번 당해보면 정신이 확 들 거야. 그거야 어릴 때 이야기지. 아니, 어릴 때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 내가 전에도 말했지. 우리 어머니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머니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하라고. 나한테 백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떠들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당신 편을 들 것 같아. 평생을 같이 살아온 어머니 편을 들 것 같아. 어머니 앞에서 이야기 못 꺼낼 거면 나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든데 남편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더 이상 이 남자랑 살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큰맘 먹고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퇴근을 하면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죠.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몇 번을 연습하고 크게 심호흡을 내쉬었어요. 오늘이야말로 이 진절머리 나는 상황을 끝내야만 한다고 다짐한 채 그렇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너는 그냥 할 이야기가 있으면 전화로 하면 되지. 뭘 굳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냐. 귀찮게. 꼭 얼굴을 보고 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저 이 사람이랑 헤어지려 합니다.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잠깐만, 뭘 하겠다고? 이혼?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 아니요, 장난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다 견뎌보려고 했어요. 며느리니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본인들의 양부모라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다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제 몸에 손까지 대가면서 온갖 폭언이란 폭언은 다 하시고 막대하셨죠? 아버님은 그거 보고 아무 말 없이 반감만 하셨고요. 이게 뭘 잘못 먹었나? 어디 양부모 앞에서 큰 소리를 내? 그리고 네가 부모 밑에서 안고서 모르는 거다. 다른 자식들도 다 부모한테 맞고 살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그깟 걸로 그 주둥이에서 이혼이란 말을 해? 감히?
네, 저 무슨 수를 써서든 이혼할 거예요. 이 사람이랑 절대 평생 같이 못 살아요. 차라리 혼자 살면 살았지. 이런 가족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누군가에게 제 의견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말하다 보니 감정이 확 북받쳐 올라서 눈물까지 나오더군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황당하다는 듯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때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집안 분위기에 제가 눈물까지 흘리고 있으니 남편도 적잖게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황당해하며 서 있는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팔짱을 꼭 끼고 도끼 눈을 뜬 채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시부모가 있을 수 있냐면서 자기한테 맨날 올 때마다 험한 일이나 시키고 안 좋은 말이나 해대고 자기는 이런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너랑 이혼을 하겠단다. 참 기가 막혀서. 뭐 이혼? 당신 나한테 이혼하자는 이야기 꺼낸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혼은 나랑 둘이 이야기할 문제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곳까지 찾아와서 대놓고 이야기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문제 맞아. 당신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면 뭐 바로 답이 나와?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건 어머님 아버님 때문이 크니까 여기 와서 당당하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야. 그게 문제가 돼? 보자 하니까 우리 집안을 제대로 망신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구나. 여보, 당신이 아주 혼쭐을 좀 내줘야겠어. 아버님께서 말을 마치자마자 어머님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달려드셨고 기다렸다는 듯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늘 있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 같은 게 울컥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겠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지.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옆에 서 있는 남편과 아버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되려 잘한다면서 어머님을 더욱 부추기고 있더군요. 더 당해봐야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잡고 있던 어머님과 저 둘 다 몸이 틀어지면서 뒤로 넘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탁자 모서리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쿵 하고 귀에 울리는 소리와 함께 시야가 흐려졌고 삐 소리와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눈앞에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동시에 두통과 울렁거림이 확 밀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 계시는 것이 보이더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왜...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앰뷸런스에 실려오셨어요. 기본적인 검사는 끝났는데 다행히 뇌출혈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입원 치료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라는 게 그렇거든요. 당장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뇌라서요. 아무 이상 없다면서요. 그럼 앞으로도 아무 이상 없을 거 아니에요. 저 퇴원할게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돼서 이상 생겼다고 병원 소송 걸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희 탓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럼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3일 정도라도 입원을 좀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고요. 결국 저는 3일 동안 입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입원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제 옆에는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앰뷸런스만 불러주고 누구도 보호자로 동행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실을 배정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딱 봐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 물어보시는데 계속해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그 후 의사 선생님께선 병실을 나가셨고 뒤따라 수액을 놓아주러 온 간호사님께 저분이 이 병원의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병원은 참 희한하다.
병원장이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봐주는구나 싶은 생각에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장님은 제게 따로 면담을 신청하셨어요. 뭐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나는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온갖 생각을 하면서 병원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병원장님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서로 대화가 오고 가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계시니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어진 고요한 침묵을 깬 건 병원장님이셨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얼굴을 너무 빤히 쳐다봐서 좀 불편했죠?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옛날에 잃어버린 내 딸 생각이 많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정신을 놓고 빤히 쳐다보게 됐어요. 불쾌했다면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조금도 불쾌하지 않았어요. 따님이 저랑 많이 닮으셨나 봐요. 그런데 어쩌다가 잃어버리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하나가 있었어요.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난 가정을 잘 돌보질 못했어요. 그때는 병원장이라는 직위가 아니었거든요.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고 병원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아내한테 크게 신경을 못 써줬어요. 아이가 말을 하는지 젖은 떼는지 그런 것 하나도 모르는 아주 못난 아버지였죠. 정신없이 바쁘셨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아내분도 선생님 사정을 다 이해해 주셨을 것 같은데. 아내는 그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항상 제가 집에 들어오면 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딸이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도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그날부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전화를 걸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녔고 실종 아동을 찾는 부모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죠. 아이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거네요. 어디로 간 건지 아내분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말도 안 해주시고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린 딸의 기록과 저의 기록이 모두 일치한다는 부분이었죠. 이름도 생일도 그리고 눈 옆에 있는 특유의 출생점과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까지 모두 다.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반지를 언급하셨던 건 좀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저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는 제가 보육원에 들어오면서부터 목에 걸려 있었던 반지였고 성인이 되자 새끼손가락에 사이즈가 딱 맞아떨어져서 쭉 끼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 지금 이렇게 환자의 시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가 병원장님이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면담을 하자고 한 건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혹시 어릴 때 어디서 살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전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눈 옆에 그 붉은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점이라고 하시던가요? 네, 맞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점이래요. 이걸 출생점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새끼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그 반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딸에게 선물했던 반지도 비슷한 색과 모양이었거든요. 자세히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조용히 새끼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병원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반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빛이 바라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어요. 병원장님은 제 반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딸에게 선물했던 디자인의 반지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란 존재를 모른 채 살아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친부가 나타나다니.
이런 건 가상현실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제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걸 진짜라고 받아들이기도 좀 애매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임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병원장님이 제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지만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친딸이 아니라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으니 괜한 희망을 가지기보단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서로한테 더 좋은 일이기도 했고요. 만약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말 병원장님의 잃어버린 딸이 맞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때랑은 다르게 의학기술도 완전히 발전했고 그게 서로에게 만에 하나의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니 마침 제가 알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소장에게 의뢰를 해놓도록 하죠.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유전자 검사라는 걸 진행했고 저는 며칠 동안 병실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고 진짜 가족을 찾은 게 아닐까 하는 희망에 부풀기도 했지만 이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장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고 해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이 됐고 또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면 병원장님이 느낄 실망감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도 생각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장님은 긴장된 얼굴을 하고서 제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죠. 병원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종이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환자분이랑 저랑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는 결과지예요. 99%가 일치한다는 건 제가 잃어버린 딸이 환자분이 맞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 꾹 담아두고 있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미친 듯이 흘러내렸고 저는 말없이 병원장님을 바라봤어요. 병원장님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바라봤고 이내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세월이 실은 오해와 불행의 연속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수십 년간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제게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친아버지를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던 저희는 겨우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너무 꿈만 같다. 어디서든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달라고 두 손 모아 빌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서 친아버지를 만날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상황 자체가 거짓말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네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너를 담당했던 응급실 당직의 선생님으로부터 네 이야기를 전달받았어. 아무래도 타인에 의해 부상을 입고 들어온 것 같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그 일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건 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너는 엄연한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내가 옆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한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병원장님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그동안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병원장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법적인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 병원장님은 저를 위해서 신속히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본인이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을 찾아 변호인단을 꾸렸고 첫 상담을 위해 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기도 하셨어요.
변호사님은 제게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법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동안의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응급실 입원 기록, 그리고 신체에 남아있는 흉터 사진들까지 모두 모아두었죠. 이 모든 것도 다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한번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두었던 시부모님의 폭언 기록까지도 남겨뒀습니다. 증거들은 다 잘 정리해두고 있지? 법적인 싸움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이 길어지지 않게끔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아. 네, 감사해요. 덕분에 헤매지 않고 잘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이 상황이 벌어진 거라 혼자 준비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었는데 병원장님이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써서라도 너를 어떻게든 찾아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너를 찾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게 만들고 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괜찮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친아버지를 찾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네 마음에 상처 입힌 그 인간들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주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증거 잘 모아두고 또 몸 관리 잘하고. 다리는 괜찮아? 아프거나 그러지 않니?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금만 간 정도라 크게 지장은 없어요. 머리도 괜찮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잘 챙길게요.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보육원 사람들 뿐이었는데 이게 가족의 사랑이구나 싶은 생각에 가슴 한켠이 살짝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밥은 먹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아버지가 된 병원장님과 함께 천천히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를 모은 저는 남편과 시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남편에게도 방조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시부모에게 당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도 방조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진행을 하겠냐고 물어보시기에 두말할 것도 없이 남편도 방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이 시작되던 날 남편은 억울한 듯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저 가족의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말에 꾹 참고 있었던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태도가 얼마나 뻔뻔하고 역겨웠는지 여러분들도 직접 눈으로 보셨어야 해요. 여보, 나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난 그저 우리 가족이 좀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지. 당신이 밉거나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세상 어떤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모른 척 지켜만 보고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이 너무 피해의식에 절어 있어서 그래. 좀 이성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지. 뭐? 피해의식?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 맞아? 제발 헛소리 좀 작작해. 당신은 가족을 지키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부모만을 지킨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 잘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나를 외면했던 거고. 여기 법정이야. 법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지금? 제 말에 순간 법정화는 찬물이 엎어진 것처럼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며 자리에서 착석을 했고 저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판사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첫 재판은 끝이 났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게 두고 보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두더군요. 제 인생을 완벽하게 망가뜨려 주겠다고, 이 일을 벌인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따위 협박 같은 거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두 번째 카드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카드는 바로 언론사 제보였습니다.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었고, 예상했던 대로 언론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대기업에 몸담고 있었고, 과거 몇 차례 방송에 얼굴을 비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시부모의 폭언과 손찌검은 제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직장 동료들과 하급자들에게도 평소 폭언과 손찌검이 일상이었으며 그동안 재산과 지위를 믿고 함부로 행동해왔던 사실이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다수 폭로되었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병원장님도 의료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건을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나중에는 제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널 양부모로서 잘해주고 신경을 써준 건데 그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냐? 어? 내가 말했지. 너는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는 거라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겪고 자란 자식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제 주변에 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자란 자식들 아무도 없다고 하던데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그렇게 크셨겠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정신 좀 차리고 반성이란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 측 변호사는 저희 측의 합의를 시도해왔지만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병원장님은 법적인 지식과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제 곁을 지켜주셨고 저 역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방조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제서야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부모는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법정은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시부모의 사적인 비리까지 밝혀지게 되었어요. 회사 자금을 몰래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회사에서는 곧바로 해임 처리가 이루어졌어요. 회사 이미지를 대판 깎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빼가다니 말도 안 되는 처사였죠. 시부모는 제 재판에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기소된 횡령 혐의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남편 역시 방조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저는 남편을 상대로 진행한 이혼 소송에서 넉넉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다행이었던 건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아이가 있었다면 양육권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기에 골치가 아팠을 텐데 그런 문제는 겪지 않고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부모님 소유의 일부 재산은 제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해 이제 시댁과의 인연은 완전히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을 최악의 인연들이 그제서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이었죠. 그때 느낀 해방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병원장님은 제가 겪은 정신적인 충격까지 고려해서 심리 상담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시부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키우니까 좋아? 너 나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걸었더라. 그냥 아주 근처에도 못 오게 다 막아버리셨더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인 줄 몰랐네 네가.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랑 당신 부모가 앙심 품고 나한테 와서 해코지할지 누가 알아?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어?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부모님도 너한테 그렇게 행동한 거 후회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빨리 네 그 변호사인지 뭔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 사건 뒤집고 싶다고. 이 사람들 잘못 없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그리고 언론사에다가도 연락해서 일 잘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말 얹지 말라고 연락해. 우리 가족 지금 밖에도 못 나가고 있어. 너 때문에 돌에 맞을까 봐 알아? 그건 너무 잘된 일이네.
어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회사 똥까지 횡령한 주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닐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반성 안 한 것 같은데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은 좀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다. 전화 끊을게. 그리고 번호 바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나, 진짜 반성을 한 거라면 잘못했다는 말부터 먼저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꾸준히 심리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병원장님과도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병원장님은 이제 저를 진심으로 친딸처럼 대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만큼 해줄 수 있는 건 모두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살짝 뭉클해졌었어요.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함을 느꼈죠.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외로움과 상처가 조금씩 덜어지는 걸 느끼며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곤 했어요. 남편과 시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내렸고 번호도 바꿨지만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아낸 건지 끊임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고 심지어 술에 취해 집 앞까지 찾아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말할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진심으로 신고할 거야. 당신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내린 거 기억하지? 당신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것도 범죄야.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제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라. 제게 잘못했다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사과를 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이지 한없이 한심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부모의 재력에 기대서는 저를 업신여기던 인간이 부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자 이제 와서야 태도를 낮추는 그가 그저 역겹기만 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볼 것도 없이 곧바로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어긴 죄로 벌금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전 마누라를 찾아오는 게 무슨 죄가 되며 스토킹이 되느냐며 경찰관들에게 열변을 토했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된다는 말을 하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을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아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아예 예측할 수 없는 번호로 바꿔버려서 다시는 전 남편이 저를 찾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남편과 알고 있는 사람들과도 모조리 연을 끊어버렸고 말이죠. 그렇게 과거를 완전히 끊어낸 저는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병원장님과는 종종 함께 식사를 하며 편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병원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어색했습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부르려니 낯간지럽더라고요. 지금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언젠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라고 불러도 늦지 않아. 그래도 병원장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데 혹시나 기분이 나쁘실까봐 신경이 좀 쓰여서요. 당연히 아버지라는 말이 하루아침에 나오기 어려운 게 맞지.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병원장님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언젠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저도 적응을 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확실하게 열고 병원장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봄날, 저는 작은 화분을 들고 병원장님을 뵈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에게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날씨도 좋은데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래요? 그 한마디에 병원장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병원장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따뜻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도 웃으며 맞잡은 손을 힘주어 꼭 잡았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이제서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절망에 빠졌던 저였지만 뒤늦게나마 친아버지와 상봉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스스로를 지켜내며 행복을 찾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건 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후 저와 아버지는 매주 만나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난날 저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내셨고 저는 보육원에서 보낸 행복했던 시간을 털어놓았죠. 저는 최근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제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예전처럼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와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잘 치료를 할 것이고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면서 웃어보려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